안녕하십니까. 2부 기술, 가정, 정보, 교과, 수업 사례 나눔의 사회를 맡게 된 하나고등학교 정영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다들 아마 이 교과에서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오신 분이라 생각하고요. 지금부터 디지털 러닝 페스티벌 2부를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안드로이드, 아이패드 OS, 크롬, 그리고 네이버 웨이까지 5개의 도구를 사용해서 어떻게 교과 수업을 했는지 그 사례를 나누는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는 재현고 김홍순 선생님, 아이패드 OS는 세화요고 이정현 선생님, 크롬은 한국산업고 김송희 선생님, 윈도우는 서울 정평중학교 이승혁 선생님, 네이버 웨이는 동양중학교 이도영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표 자료집은 앞에 보는 것 같이 PR로 제공되고 있고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있다가 30분부터 우리 재연고 김홍순 선생님께서 안드로이드 가지고 교과 수업 사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전달 사항은 없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이제 마이크는 재연고 선생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노원구에 있는 재영고등학교에서 기술 가르치고 있었던 교사 김홍순이고요. 재작년부터 공학 일반과 인공지능 기초로 교과를 바꿔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인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사회자 선생님께서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수업 사례에 대한 발표를 이제 진행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일반적으로 그냥 디지털 도구가 우리 교육 현장에 들어왔을 때 어떠한 관점과 어떠한 인식론으로 저희 교사로서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사이에 안드로이드 OS에서 쓸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도구로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준비를 할 때 영감을 드리는 목적으로 15분을 써야 되겠다라는 준비로 그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유인즉슨 각자 선생님들께서 맞이하고 계신 교육 현장은 다 다를 것이고 제 수업 사례를 되게 좋은 것처럼 말씀을 드리는 게 생각보다 와닿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2013년부터 10년 동안 어떻게 도구로서 이것을 활용해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처음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2007년도 1월 10일 날 스티브 잡스가 요거를 만들어서 보고를 했습니다. 네, 제가 어떤 강의를 할 때 무조건 이걸 말씀드리는데요. 이거를 미국에서는 모멘트라고 부르고 특이점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당시에 퍼스트 아이폰 프레젠테이션을 유튜브에서 보게 되면 스티브 잡스가 2007년도 1월 10일 날 했던 대로 저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무슨 말을 하냐면 어플리케이션으로 은행 업무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영상 통화할 것이고 게임 산업이 발달할 것이고 교육 현장도 다 바뀔 것이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별로 와닿지 않지만 지금 2023년도가 돼서 디벗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실제로 이제 2024년도에 고등학교에 디벗이 되면서 스마트 태블릿이 14년 만에 보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이 도구가 하나가 들어왔을 때 엄청나게 많이 변화가 될 것이고 그 시작에서 이분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 당시에 소프트웨어라고 우리가 불렸던 이 2006년도까지 불렸던 프로그램이라고 했던 것을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부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새로운 산업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저희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이제 뭔가 교육 활동까지 할 수 있는 환경이 열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2013년도에 저희 학교 모습인데요. 사실 기술, 가정, 정보, 교과 같은 경우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교과입니다. 환경이 없으면 교육을 하기가 너무 어렵죠. 저도 이제 2010년도에 교사가 돼서 지금 13년 차인데 처음에 학교 일반계 인문계 고등학교에 들어왔을 때 제가 받았던 실의 모습은 이거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산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국영수 이외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말투에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되게 도끼처럼 살아남은 저의 눈빛에서 느껴집니다. 이때 당시에 처음에 애들하고 교장선생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제발 공간 하나만 주세요. 제가 알아서 만들겠습니다. 학교에 있는 버리는 쓰레기 테이블 갖고 실 만들 테니까 그냥 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애들하고 같이 버리는 의자 가지고 일단 의자부터 왜 책상하고 작업대는 의자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아이들하고 같이 설계를 했습니다. 너희가 꾸미고 싶은 교실이 어떤 건지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 여름방학 때 나와서 실제로 만들어가지고 방과후도 열고 막 너무 힘들게 지냈던 것 같아요. 일단 2024년도가 되니까 그 정도 하니까 교장 선생님께서 이제는 조금 지원해줄게 한 200, 300 학교에 주시더라고요. 3D 프린팅 사고 코딩도 해야 되니까 노트북 좀 사고 그렇게 버텼습니다. 공부도 이때 당시 이제 2006년도 됐을 때 데일 더티가 2006년도에 얘기했던 메이크 무브먼트가 교육 현장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픈소스 하드웨어를 가지고 뭔가 발명을 하고 기존의 발명이라고 불렸던 것들이 실제로 메이커라는 이름으로 뭔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공부도 사고 이렇게 쭉 지내왔어요. 그 다음에 2008년도가 됐을 때 한 2천만 원 정도 국부지원청에서 돈을 주는 게 처음 노트를 받아봤습니다. 교직생활 8년 만에. 그래서 노트북을 8대 구매해가지고 그때부터 코딩하고 피직 컴퓨팅 시작했어요. 여름방학 때 와서 혼자 실 꾸미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었어요. 그리고 학생들은 제가 이런 수업을 할 때 항상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게 덕후가 세상을 바꾼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가 알고 있는 되게 유명한 사람들 일론 머스크나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나 아니면 샘 알트만이나 이런 사람들 다 과거에 한 가지 분야에서 미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자서전이나 이런 걸 읽어보면 진짜 덕후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하거든요. 덕후가 그러니까 동아리 같은 거 뽑거나 이제 이런 활동을 같이 할 친구 뽑을 때 질문지가 있는데 뭐 하나에 빠져 있습니까? 공부 잘하는 건 전혀 상관이 없다.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이런 질문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덕후들을 뽑아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신나는 AI 교실 1억을 받아서 제 꿈이 이루어졌죠. 3년 전에. 그리고 이걸 인공지능공학실이라고 학교에 이제 이름을 바꾸고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 메이크 모델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 2개를 운영하면서 이제 이게 저의 10년 정도의 스토리예요.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교육과정의 설계이죠. 고등학교에서 일반계, 인문계 고등학교, 기술, 가정, 정보라는 상하교양 교과를 어떻게 편제해야지 장기적으로 서스테너빌리티라고 해서 지속 가능하게 교육과정 운영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처음에 기술로 이제 1학년 때 있다가 정보 선생님 2분을 모셔가지고 같이 협업을 하는 선생님 2분을 이제 모셔서 지금은 1학년에 정보를 깔고 2학년에 이제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래밍하고 공학일과 3학년에 창의 경영하고 인공지능 기초 서로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과목 구분 없이 같이 협력하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파이썬과 C언어를 기준으로 뭔가 수업을 하게 되고 2학년 때 실제 이제 피직 컴퓨팅을 하면서 뭔가 나아가면서 3학년 때는 진로에 관련된 수업 그리고 진학과 진로에 관련된 그런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흐름을 보시게 되면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인식론은 컨스트럭티비즘이라고 하는 구성주의의 근간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구성주의를 한 4가지 정도로 설명해드리면 경험 중심 교육과 그 다음에 교수자의 역할은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닌 퍼실리테이팅, 조력자에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다음 3번째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리고 4번째 같은 경우는 객관주의 수업보다는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경험주의 수업이 훨씬 중요하고 사실은 존 듀이가 얘기했던 구성주의의 관점으로 이 수업을, 이 교과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디지털 이 태블릿 PC가 들어왔을 때 저희는 어떠한 관점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가인데요. 많은 학생들이 소비적 관점을 굉장히 많이 생각합니다. 생각해 볼까요? 저희가 GPT를 혹시 여기서 유료로 결제해 쓰고 계신 선생님 계십니까? 한 분 계시죠? 저희가 이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넷플릭스를 한 달에 17,000원을 결제하는 건 아깝지 않습니다. 근데 GPT를 한 달에 20달러를 가지고 결제하는 건 굉장히 아까워요. 이 관점의 차이거든요. 넷플릭스는 어떤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자기의 생각으로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공급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결제 아니면 IPTV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결제는 별로 아깝지 않아. 학생도 똑같습니다. 유튜브 한 달에 구독하는 그 비용을 내는 건 아깝지 않아 하지만 GPT를 구독해가지고 자기 걸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까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을 할 때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쓰거나 iOS를 쓰거나 아니면 안드로이드를 쓰거나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쓰거나 뭘 써도 그냥 생산의 관점으로 좀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돈 쓰는 걸 아까워하지 말아요. 결과적으로 디지털 디바이스가 들어왔을 때, 디벗이 됐을 때 생산의 관점으로 교육을 하실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을 선택하셨다면 그 선생님들의 가치관과 철학과 이런 것들을 다 응원받아도 이제 마땅한 행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생산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산을 할 수 있는 수업과 교육 안에서 생산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한번 그냥 브레인스토밍 해봤거든요. 피지컬 컴퓨팅, 코드 설계, 뮤직비디오 작곡할 수 있고 자연어 생산 처리할 수 있고 PPT 만들 수 있죠. 인포그래픽도 만들 수 있고요. 쭉 다양한 걸 만들고 그 안에 교과적인 부분들을 엮어가지고 융합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하나의 툴로서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학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엔지니어링 어프로치와 디지털 메이킹 관점으로서 코딩과 그 이외의 것들을 교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된 이유는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원을 받지 못했고 지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최고의 교육을 하고 싶었던 그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너무 행복합니다. 저희는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좀 쉬운 워딩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왔는데요. 첫 번째 채택입니다. 코드 교육을 이렇게 뭔가 이벤트성으로 하다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만들기 아니면 자율주행 자동차 만들기. 실제로 그 교육을 받아보면 코드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들, 피지컬 컴퓨팅에 관련된 이해나 전기전자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3시간 교육을 받은 다음에 자율주행을 다 자기가 안다고 아이들이 느끼지만 실제로 만들어봐라 전혀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한계를 너무 많이 느껴가지고 코딩 교육을 탄탄하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건 기술뿐 아니라 그러니까 정보뿐 아니라 기술에서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협력을 해야 되고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저희 학교에 계신 유능한 선생님들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같이 해야 되겠죠. 1학년 때는 파이썬이나 C 언어를 그냥 문법적으로 체득하는 걸 선택하였습니다. 그때 안드로이드에 있는 것들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코드를 되게 재미없게 가르칩니다. 그냥 문법. 원래 학문은 재미가 없어야 됩니다. 고통스러워야 되고 재미없고 고독해야지 익혀집니다. 여기는 선생님들께서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여기 계신 거고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문법은 재미가 없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걸 재밌게 가르치는 순간 휘발됩니다. 네. 그 다음에 적용을 할 때, 엔지니어링을 할 때는 재밌어도 돼요. 만약 문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 문법을 쓰거나 아니면 전기전자적인 어떤 지식을 알아서 그걸 조합해서 아이디어를 발산하면 됩니다. 근데 저희는 일단 아이디어 발산하고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이어지지가 않는 것 같다는 문제를 몇 년 동안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해야죠. 그 상태 같은 경우는. 그래서 돌아와서 기술 정보. 네. 다 좋아합니다. 네. 너무 소중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런모어라고 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구글에 런모어라고 치면 제가 하는 모든 교육 과정에 관련 그 교육 사례가 다 사진과 학생들의 이야기가 다 적혀 있습니다. 제가 기록에 미친 기록 덕후거든요. 모든 걸 여기다 다 기록해놨으니까 마지막에 그 사이트를 보여드리면서 마칠 거고요. 이거는 첫 번째로 재작년도에 했던 수업인데 그때 아이패드를 보급받아서 파이썬 그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코딩을 하면서 오거든요. 네.
파이서니아라고 하는 코딩을 핸드폰으로 하다가 이제 왔습니다. 수학 분해 방정식을 이렇게 코드를 짜다왔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 돌려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게 어떤 걸 하냐면 여기 보시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하는 걸 컴퓨터에서 많이 사용하고요. 코드를 할 때. 그 다음에 파이썬 3IDE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구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어플리케이션인데 무료입니다. 무료로 다운받고 그 다음 와이파이를 끄면 광고가 안 나오고 바로 코딩을 할 수 있어요. 태블릿 PC가 보급됐을 때 코딩 문법을 그렇게 1년 동안 아주 고통스럽게 배웠습니다. 여기 안에 보면 pib라는 것도 있고 pib 인스톨레이션 라이브러리나 모듈 다 설치할 수 있습니다. 판다스나 이런 거 설치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거든요. 태블릿 PC를 할 수도 있는 건데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잘 찾아도 기본적인 문법은 다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도 입기 좋습니다. 평균이 45점밖에 안 나왔습니다. 서술이 100% 서술형인데 실제로 손으로 쓰는 코딩을 했어요. 왜? 재미없어야 되고 이걸 넘어가야 되니까. 넘어가야지 그 다음에 자유롭게 뭔가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 2학년 때 공학이론으로 넘어옵니다. 아이디어를 내고 공학적 접근 방식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실제로 만들고 싶은 걸 피직 컴퓨터로 만드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갖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그 현실적인 문제를 교사가 제시하는 게 아니고 그냥 교실을 둘러봐라. 교실 속에서 불편한 게 없니? 이 불편한 거를 피지컬 컴퓨팅이나 코딩으로 해결해보자. 이 관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학생들이 스스로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디지털 관련된 교육이 들어가야지 자기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어떤 사회적 문제나 아주 거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되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오늘 자습을 해야 되는데 자습 시간에 너무 졸려요. 근데 엉덩이에서 뭔가 진동이 계속 오는 거야. 이렇게 돌면은 엉덩이에 진동을 해줘요. 이거는 내 오늘 저녁에 쓸 수 있는 제품이잖아요. 그거 분명히 코딩을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거든요.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처음에 2학년 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많은 그런 학생들한테 동기를 유발을 시키더라고요. 실제적 문제를 주자. 그래서 이제 너무 아두이노나 라즈베리파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이제 어렵잖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마이크로비트를 가지고 그냥 보드만 가지고 센서 연결하지 않고 올해 1학기 때 마이크로비트 보드로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코드를 설계하고 GPT 이용해서 파이썬으로 코드 받고 이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사진입니다. 이때는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넘어왔죠. 노트북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코드하고 끝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스타트업 명칭을 학생들 조별 다 정하고 여기 일성전자, 호니, NS 자기가 만든 마이크로비트 이걸 갖고 와가지고 이제 투자를 받는 거죠. 학생들이 여기 24명 있으면 1인당 다 10,000원씩 갖고 있고 가장 많이 투자를 받는 그 발표를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제가 교육하고 싶었던 거는 기술 바탕으로 해서 스타트업,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모듬이 아니고 스타트업의 가상의 경험을 주고 그거를 실제적으로 걔네들이 만든 거 어설프더라도 앞에 나와가지고 투자를 받는 것까지 이게 사실 사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럼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그겁니다. 가상의 경험을 줄 때 최대한 간극을 줄여줘야 됩니다. 네. 교육이 실제적으로 쓰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너무 기술과 이런 것들 정보가 좋아졌기 때문에 그 간극을 줄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이들이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제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엔지니어링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에 오시면 아이들이 발표하는 거를 다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놨고 초상권 활용 동의서도 다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15분 동안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은 런모어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다 볼 수 있고요. 이제 발표를 간단한 발표를 마치면서 이제 2학기 때 어떤 수업을 할 거냐면 마이크로비트에 센서를 연결해서 그 프로젝트는 영원하다는 걸 좀 인식시켜주고 싶습니다. 저희가 아이폰 3G가 나왔다고 꺼가 나오지 않는 거 지금 13까지 나왔잖아요. 어떤 제품은 계속 발전합니다. 기술이라는 것은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려는 성질이 굉장히 강하고 학문적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봤 네. 학문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공부하지 않으면 교사도 학생도 도태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학은 이제 이런 그러니까 이런 그 기술과 프로덕트라는 어떤 간극을 좁혀두는 방법론이고,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디버시 되고 안드로이드 OS나 아니면 다른 것을 이용해가지고 잘 교육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헨리 포드가 말한 것처럼 과거를 존경하지 말랍니다. 헨리 포드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되게 좋아하는 커츠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교육을 발표를 마무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재영고등학교 김홍순 선생님의
제목은 안드로이드를 활용한 수업이지만 이제 본인의 그 수업하니까 이제 그 수많은 역경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세화여고 이정윤 선생님께서 나도 iOS 앱 개발자 스와이프트 플레이그라운드라는 앱 기획부터 구현까지라는 주제로 아이패드 OS를 활용한 교과 수업 사례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세화여고 이정윤 선생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화여고 정보교사 이정윤입니다. 저는 현재 학교에서 프로그래밍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학기 초 학생들에게 어떤 내용을 배우고 싶은지 물어보면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대답 중 하나가 바로 앱 개발하고 싶어요입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이 가장 자주 접하고 활용도가 높은 것이 앱이기 때문일 건데요. 학생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주고 저 또한 재밌을 것 같아서 학교 특별 프로그램으로 앱을 개발하는 수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교육용 앱 개발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앱 인벤터를 이용하여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앱 제작 수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앱 인벤터를 한 번쯤 들어보시거나 사용해 보셨을 텐데요. 화면과 같이 디자이너 뷰와 블록 뷰로 구분되며 레이아웃을 먼저 잡고 각 기능들이 동작할 수 있도록 블록 코딩을 진행합니다. 제가 먼저 시연을 보이고 학생들이 따라하는 식으로 여러 앱들을 같이 만들어 보았는데요. 그런데 이는 학생들이 개발하고 싶어하는 앱을 구현하는 것까지 보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었습니다. 블록 코딩으로 기능들이 정해져 있어서 응용이 어렵기도 했고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실현시켜줄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를 고민하게 되었고 저의 이 고민은 놀랍게도 아이패드가 해결해 주었습니다. 바로 스위프트 플레이그라운드와 넘버스 앱으로요. 이 두 가지 앱 모두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스위프트 플레이그라운드는 코딩 학습 앱이고 넘버스는 무엇이든 넣을 수 있는 도화지 같은 앱입니다. 올해는 남녀고 연합 캠프가 6시간 동안 진행되었는데요. 이 짧은 시간 안에 과연 앱 개발까지 할 수 있을까 저도 시작할 때 걱정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아주 멋진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학생들과 앱 개발 수업을 할 수 있었는지 실제 수업 흐름을 보여드리며 설명하겠습니다. 수업은 총 4차시로 구성했습니다. 기초는 앱 개발 입문, 적용은 개별로 앱을 만들어 보기, 활용은 팀별로 앱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시간을 주었고요. 마지막으로 제 화면이랑 좀 로딩이 느리네요. 네, 공유 단계에서는 발표 및 시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1차 시에는 iOS 앱을 개발하기 위한 스위프트 언어를 소개하고 앱스토어에서 스위프트 플레이그라운드를 다운받고 그리고 학생들이 직접 스위프트 플레이그라운드 앱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화면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나의 플레이그라운드 화면이 뜹니다. 모두 보기를 누르면 밈 생성자, 가위바위보 게임 등 재밌어 보이는 콘텐츠들이 가득한데요. 해당 콘텐츠를 다운받으면 튜토리얼을 통해 멋진 결과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작하기, 계속하기 등등 난이도를 초급부터 고급까지 연속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드 시작하기 경우에는 가장 기초적인 스위프트 문법을 학습할 수 있는데요. 교사가 시연을 보일 필요 없이 학생들은 튜토리얼을 보고 직접 코드를 입력하고 시행착오를 통해 문법을 학습합니다.
제가 생각한 스위프트 플레이그라운드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오른쪽에 시각적으로 바로 결과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본인의 학습에 대해서 오류를 스스로 고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초부터 차근차근 하면 좋겠지만 저는 앱 개발하기가 목표였기 때문에 앱 시작하기부터 학생들과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앱에 만들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텍스트나 그림을 넣는 것 등을 학생들 보고 공유 넘버스에 인증하고 이해도를 이렇게 체크하도록 했습니다. 2차 시에는 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앱과 같이 하단의 탭을 이용을 해서 화면을 전환할 수 있는 탭뷰 앱 사례를 보여주고 이런 탭뷰를 교환할 수 있는 내 정보 앱 튜토리얼을 같이 진행했습니다. 내 정보 앱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홈 탭, 스토리 탭, 선호 항목 탭, 재미있는 사실 탭 등 이렇게 각각의 탭을 순차적으로 따라가면 하나의 완성된 앱을 만들 수 있는데요. 화면과 같이 튜토리얼에서 필요한 개념이 설명이 되고 예시 코드가 주어져서 학습자가 직접 코드를 추가하고 변형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이렇게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 하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스위프트 문법을 잘 모르더라도 예제 코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오른쪽에 나타나는 화면을 보면서 해당 코드의 기능을 유추하며 앱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내 정보 앱을 완성한 다음에는 나를 소개하는 앱으로 바꿔보고 친구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 보면 학생들이 본인의 사진이나 애완동물, 본인이 키우는 애완동물을 이 앱에다가 넣었는데요. 한 학생이 만든 걸 보면 이제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가 너무 귀엽다. 나의 독 스토리라고 꾸며줬고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취미나 음식을 이모지를 통해서 넣어주고 내 강아지는 크고 뚱뚱해 내 강아지는 크게 짖어와 같이 개별화된 앱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 정보 앱의 틀에서 학생들이 한 것은 이미지랑 텍스트